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재산이 약 1000조 원이 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자의 허풍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2026년 안에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하고 2029년이 되면 AI 하나의 지능이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만에서 4천만 원에 대량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죠. 2026년 말까지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노동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로봇이 물건을 만들고 AI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금의 가치,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의 논리는 이겁니다. 물건이 넘쳐나서 가격이 0에 수렴하는 세상에서는 돈을 모아두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대신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 그러니까 로봇과 AI와 에너지를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예언을 믿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머스크의 말이 100% 맞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 맞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가장 안전하게 올라타는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그 답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머스크의 예언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무조건 믿기 전에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머스크의 예측 적중률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반반입니다. 2016년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을 2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화성 이주 계획은 수차례 연기됐고 로보택시 서비스도 예정보다 몇 년씩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율주행은 실제로 와 있고 로봇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AI는 정말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틀렸을 뿐 방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 확산의 스커브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은 처음에 아주 느리게 퍼지다가 어느 변곡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스마트폰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죠. AI와 로봇도 지금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수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S&P 500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S&P 500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을 잘 버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미국 대표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 7개 기업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데 이들만으로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머스크가 예언한 AI와 로봇 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를 팔고 테슬라는 로봇을 만들고 구글과 메타는 AI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순이익 성장률은 전년 대비 약 24%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전체 평균은 7%였으니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 셈이죠. 2026년에도 이들의 매출과 이익은 각각 13%,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주식을 사면 되지 않나? 왜 굳이 S&P 500이라는 팀 전체에 투자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 1주를 약 25만 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이 25만 원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의 경쟁 격화로 테슬라 차량 매출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테슬라 매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 개인의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집니다. 정고 효율부, 노지를 이끌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 일정이 또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일정표가 밀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25만 원짜리 주식 하나에 이 모든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로봇 양산 지연, CEO 리스크, 전기차 경쟁 심화, 중국 시장 규제, 한 기업에 모든 돈을 거는 건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같은 25만 원으로 S&P 500 ETF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 25만 원은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됩니다. 테슬라가 부진해도 엔비디아가 올라주고 기술주가 빠져도 헬스케어나 에너지 기업이 받쳐줍니다. 이걸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그리고 S&P 500에는 자동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퇴출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야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 자리에 있죠.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이 알아서 최강의 팀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S&P 500의 지난 7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배당을 포함하면 51년간 연평균 10.7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이 51년 중 수익이 플러스였던 해가 80%입니다. 5년 중 4년은 돈을 벌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S&P 500을 역사상 최고점에서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산 사람의 이후 10년간 평균 총수익률이 205%였습니다. 최고점에 사도 10년만 들고 있으면 원금의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 생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월급 350만 원 받는 30대 초반 회사원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평균 수익률 10%로 계산하면 10년 뒤 약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6천만 원에 복리 수익이 4,200만 원 붙는 거죠. 20년이면요?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이 20년 뒤에 3억 8천만 원.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눈덩이 효과죠.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렀다는 바로 그 복리 말입니다. 반면 같은 50만 원을 매달 은행 적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 3% 금리로 20년 약 1억 6,400만 원입니다. S&P 500과의 차이가 무려 2억 1,600만 원.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건 과거 얘기고 앞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 특히 지금 2026년 3월 S&P 500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초 S&P 500은 약 7,000 근처까지 올랐다가 3월 현재 약 5,600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AI 투자 과열 논란까지 겹쳤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S&P 500의 최고 상승의 10대 중 대부분은 최악의 하락기 직후에 나왔습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울 때 빠져나가면 가장 큰 반등을 놓치게 됩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타이밍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 오히려 수익을 잃는 위험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 영어로는 DCA, Dollar Cost Averaging 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이 전략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시장이 폭락하면 같은 50만 원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 그 낮은 단가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반값 세일이면 더 많이 사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인 거죠. 적립식 투자는 그 박앤세일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예언과 S&P 500 투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맞다면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 그 수혜는 어디로 갈까요? 기업의 이익으로 갑니다. 기업이 인건비는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면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S&P 500에 포함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AI 서비스를 파는 마이크로소프트, 로봇을 만드는 테슬라,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아마존과 구글. 머스크의 예언이 실현될수록 이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머스크가 틀리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S&P 500에는 AI와 무관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도 가득합니다.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피자, 프록터앤드갬블. 사람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결제하는 한 이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이게 S&P 500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머스크 예언이 맞으면 크게 오르고
틀려도 꾸준히 올라가는 양면 보험 구조인 셈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수익 구조라고 합니다.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제한되는 투자 구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현금 예금 편중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51%가 현금과 예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이걸 반성한 일본 정부가 2024년에 신리사라는 파격적인 비과세 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거죠. 기한도 무기한입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니사 계좌가 1772만 개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가 예금을 깨고 투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의 32%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과 예금이 46.3%를 차지합니다. 투자 비중은 24%에 불과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에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가계의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56.1%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굴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을 묻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입니다. 연 0.1%짜리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1만 원. 반면 같은 돈을 S&P 500에 넣으면 지난 70년 평균 기준으로 약 100만 원, 100배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돈이 일하는 양이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은행에 돈을 넣어둘까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꾸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더 나은 선택이 있어도 그냥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현상이에요. 은행이 안전하다는 착각. 이 착각이 여러분의 돈을 20년째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하나하나를 500개 다 살 필요 없습니다. ETF라는 걸 사면 됩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이 있고 미국에서 직접 사려면 SPY, BOO, IBB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 모두 같은 S&P 5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99.9%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국내 상장 ETF를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ISA는 2026년 기준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됐고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넣으면 됩니다. 매달 50만 원이 부담되면 3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인 2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AI와 로봇 기술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최대 수혜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입니다. 둘, S&P 500은 70년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어떤 시점에 사더라도 10년 이상 들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셋,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좀 더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관계없이 S&P 500은 그 변화의 열매를 가장 넓게 수확할 수 있는 밭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에 머무른 시간이 시장의 타이밍을 이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시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시점에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월가 19개 기관의 2026년 말 S&P 500 전망 중간값은 7,600입니다. 현재 약 5,600대에서 약 3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시장은 항상 예상을 빗나갑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멈추지 마세요. 둘째,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을 아끼면 실질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셋째,
시장이 폭락할 때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해두세요. 생활비 6개월치는 CMA의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그 이상의 여유 자금은 하락장에 투입할 탄창으로 준비해두는 겁니다. 이게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실현되는 3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은행 통장에서 조용히 녹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세계 최고 기업 500개의 성장에 올라타 있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0년 뒤가 CMA 오늘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한 달 관리비 685만 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집이 지금은 공짜로 줘도 안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370억에 팔리던 펜트하우스, 1년째 불 꺼진 빈집, 20억이 순식간에 증발한 거래, 그리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사기 사건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1등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 윗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명세서 한 장이 어떻게 100억짜리 환상을 무너뜨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집이 얼마나 배단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그니엘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롯데월드타워, 그 555m짜리 건물의 42층부터 71층까지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거주하는 층의 높이만 따져도 약 500m. 우리가 평소에 올려다보던 그 어떤 건물보다도 높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발 아래로 서울 전체가 펼쳐지고 한강과 도심의 야경이 거실 창문 안으로 통째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1등 주소 그 자체였습니다.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223세대뿐입니다. 2017년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이 223세대가 전부 주인을 찾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4월에야 비로소 완판됐죠. 보통 인기 있는 아파트는 며칠 만에 다 팔리는데 이 집은 그만큼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가장 저렴한 세대가 분양가 4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 원이었죠. 이 37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는 집에 매겨진 분양가 중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어떤 한 세대는 334억 원에 분양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7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한 평이라고 하면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정도의 넓이입니다. 딱 그만큼의 바닥, 그 한 칸이 1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 발 디딜 한 평짜리 바닥값과 맞먹는 겁니다. 거실에 서서 2걸음만 걸어도 수억 원어치를 밟고 지나가는 집, 그게 바로 시그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집에 누가 살았는지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입주자 명단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수 김준수, 배우 조인성, 방송인 클라라처럼 누구나 아는 pop스타들,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재벌가 사람들까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곳, 그곳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이라는 이름 4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였고 명함이었고 신분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 구름과 같은 눈높이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동경했고 언젠가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 가격이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일 거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집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매달 날아오는 종이 한 장이 첫 번째 균열의 신호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찍힌 금액은 한 달에 685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685만 2,980원. 어떤 세대는 671만 원대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세도 가스비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우리 일상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연봉 1억 받는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삼키는 금액입니다. 연봉 1억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세금 다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매달 6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은 월급 전부를 관리비 한 장에 그대로 갖다 바쳐도 25만 원이 모자랍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집에 사는 비용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작 본인은 뭘 먹고 뭘 입고 삽니까? 둘째, 이건 매달 중형차 한 대 값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차 한 대를 사면 몇 년을 타고 다니죠? 큰맘 먹고 한 번 지르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 차 한 대 값을 한 달에 한 번씩 12달 내내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차고에 새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차 한 대가 증발하는 거죠. 1년이면 차고 가득 새 차를 채우고도 남을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명세서를 뜯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가장 큰 항목인 일반 관리비가 112만 원, 여기에 함께 쓰는 공간의 전기료가 41만 원, 난방비가 33만 원씩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6성급 호텔처럼 짐을 받아주고 세탁과 조식까지 챙겨주는 사람들, 건물 안에 자체 소방대, 24시간 돌아가는 안전요원만 37명. 이 모든 사람과 시스템을 굴리는 비용이 고스란히 그 한 장에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압권은 따로 있습니다. 셋째 환산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의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 줄 하나를 교체하는 공사가 한 번에 9억 원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통째가 아니라 줄 하나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평생 모아도 못 사는 집 한 채 값이 줄 하나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수리비는 갑자기 청구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매달 조금씩 미리 걷어둡니다. 그 적립금까지 관리비에 얹히니 고지서 숫자가 안 무거울 수가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조차 이 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 불이 꺼져 있어도 기본 관리비로 매달 320만 원에서 330만 원이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환기 시스템은 빈집에서도 24시간 돌아가야 하니까요. 1년이면 가만히 앉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월급을 다 털리고 비워둔 사람은 비워둔 사람대로 돈이 줄줄 새는 구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누군가는 한 달 35만 원짜리 월세방에 누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월세 내는 것도 매달 빠듯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1년치 월세를 다 합쳐도 이 집에서는 한 달 관리비조차 안 듭니다. 내가 1년을 꼬박 부어야 할 돈이 저쪽에서는 고작 한 달 고지서 한 장인 겁니다. 이쯤 되면 박탈감을 넘어 묘하게 통쾌해지기까지 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집 사람들이 번 돈을 전구 관리비로 갖다 바치고도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비싼 집에 산다는 게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중형차 값을 매달 날리고도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0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끝내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 바로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집은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수십억짜리 집인데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연다니요. 그런데 여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거주층은 지상에서 약 500m 높이에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우리가 땅에서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풍이 불면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는 셈인데 만약 이 높이에서 창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가 거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안전을 위해 창문을 아예 고정식으로 짓습니다. 시그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펼쳐지지만 그 유리창은 단 한 뼘도 바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숨은 어떻게 쉴까요? 답은 기계입니다. 창문을 못 여니 바깥 공기를 사람이 직접 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건물 전체에 깔려진 환기장치가 공기를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일을 대신합니다. 전열교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숨을 못 쉬니 집에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셈입니다.
평소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사람의 폐를 완벽하게 대신하긴 어렵습니다. 문제가 가장 도드라지는 건 습기입니다. 집안 공기가 바깥과 자유롭게 섞이지 못하니 안에서 생긴 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입니다. 요리를 한 번 하면 그 냄새와 수증기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오래 머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한 번에 환기시키는 그 간단한 일이 여기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갇힌 습기는 결국 벽과 천장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결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축축한 자리에 곰팡이가 핍니다. 수십억을 주고 들어온 집, 그 벽 한 구석에 곰팡이가 핀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무서운 건 보기 흉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포자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속으로 퍼집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런 공기를 몇 년씩 마시며 살아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는 사람의 건강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저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제습기를 켭니다. 가장 비싸다는 집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쾌적함을 기계 여러 대에 의존해 겨우 맞춰가는 통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누가 법을 어겨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시그니엘의 환기 설계는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이야기까지 오갔지만 설계가 법적 기준 안에 있다 보니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제의 뿌리는 불법이 아니라 하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발상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높이를 고른 게 아니라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은 설계 철학. 그 안에서 깨끗한 공기와 창문을 여는 자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불편은 숨 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그니엘은 주거 공간만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쇼핑몰과 사무실, 호텔이 한 건물에 뒤섞인 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 땅을 밟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타고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는 일조차 환승이 필요한 셈입니다. 결국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손에 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 전체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의 맑은 공기는 수십억짜리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창문 하나 못 여는 공간에 갇혀버린 역설. 가장 높은 곳에 지어올린 현대판 바벨탑이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유리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을 한순간에 덮어버린 시그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더럽힌 사건이 터집니다. 2023년 한 청년이 시그니엘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전청조. 이 사람은 월세 3,500만 원을 내고 시그니엘 한 세대를 딱 석 달만 빌립니다. 석 달 임차료를 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죠.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전청조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싼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산 건 집이 아니라 시그니엘이라는 이름 세 글자였거든요. 전청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집이에요. 시그니엘이에요. 이 한마디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 그것만으로 상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파라다이스 그룹 후계자 행세를 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대주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럴듯한 공문서와 사문서까지 위조해서 들이밀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진짜 무대장치는 결국 시그니엘이라는 주소 한 줄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전청조는 모두 27명에게 약 30억 7,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피해자의 면면입니다. 피해자의 19이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한 푼 두 푼 모으던 사람들이 시그니엘이라는 이름 앞에서 평생 모은 돈을 건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전청조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 구조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 신원 확인도 까다롭고 단기로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엘은 겉모습은 초호화 레지던스지만 서류상 분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명품인데 신분증은 다른 셈이죠. 오피스텔이라는 법적 옷을 입고 있다 보니 단기 임대가 자유롭고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도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바로 이 틈이 전청조에게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몇 달치 월세만 내면 누구든 대한민국 1등 주소를 살 수 있었고 그 주소가 사람의 신용을 대신 증명해 줬으니까요. 사기를 치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한 청년의 거짓말이 통했던 게 아니라 거짓말이 통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있었던 거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시그니엘 측도 움직였습니다. 입주하려는 사람의 재산과 신용을 증명하라며 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바꿨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번 더럽혀진 이름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단어는 동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사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시그니엘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꼽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비싼 관리비도 곰팡이 핀 공기도 견딜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이름값이 무너지는 건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값이 무너지자 시장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80억이었습니다. 전용 190제곱미터, 그러니까 50평이 조금 넘는 한 세대가 2022년 11월에는 80억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같은 집이 60억 5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 사이 20억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누가 빼간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장이 이 집의 값을 다시 매겼더니 20억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한 세대만의 우연일까요? 다른 집을 봐도 그림은 똑같습니다. 전용 204제곱미터쯤 되는 세대는 2022년 5월에 78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는 같은 평형이 69억 8천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약 10억이 조용히 빠져나간 겁니다. 한 채만 그런 게 아니라 평형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더 큰 평형으로 가면 숫자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시그니엘에서 가장 큰 축에 드는 전용 490제곱미터 세대는 2021년에 2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평형이 210억 원에 손바뀜됩니다. 한 채에서 35억이 사라진 거죠. 웬만한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 집값 표 한 줄이 바뀌는 사이에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시그니엘의 매매가는 전반적으로 약 2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그니엘 전체 223세대 중에서 한 해 동안 실제로 사고 팔린 집이 몇 채나 될까요? 2022년에는 13건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단 4건이었습니다. 1년 내내 223채가 있는 그 건물에서 새 주인을 찾은 집이 4채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지면 가격은 명목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팔리지도 않는 종이 위의 값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남동이나 청담동의 다른 초고가 주택들은 값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시그니엘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동네 비싼 집들은 멀쩡한데 유독 시그니엘만 거꾸로 미끄러진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자체에 대한 시장의 판정에 가깝습니다. 이번엔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쪽 월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용 181제곱미터 한 세대는 1년째 비어 있습니다. 한 달 월세를 1,700만 원으로 내걸었는데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비워두는 그 1년 동안 못 받은 임대 수익이 2억에서 3억에 달합니다. 멀쩡한 집을 그냥 비워두면서 매년 수억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1,700만 원이 비싸서 안 나가는 거라면 값을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 이 영상의 핵심, 이른바 공실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1,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서 세를 놓으면 그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공식 거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낮아진 임대료가 근거가 돼서 자산 가치도 깎이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담보 한도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싸게 내놓으면 그 흔적이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집 전체의 몸값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차라리 비워둡니다.
1년에 수억을 손해보더라도 자산 가치라는 더 큰 숫자를 지키는 쪽을 택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텅 빈 채로 몇 년씩 임대 팻말만 걸려있는 성수동이나 신촌의 비싼 상가와 같은 논리입니다. 세를 싸게 놓는 순간 건물 전체의 평가가 깎이니까 주인은 손님을 받기보다 빈자리를 견디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에 적힌 그 말, 공짜로 줘도 안 들어간다는 말의 진짜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올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게 내주는 순간 더 큰 걸 잃기 때문에 차라리 비워두는 게 이득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그 빈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불 꺼진 빈집으로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는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아주 정교한 셈법이 숨어있는 셈이죠. 물론 이 모든 숫자만 보고 시그니엘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하락의 한가운데서도 2025년 11월에는 100평형 한 세대가 약 1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6년 1월에도 한 세대가 101억 원에 손바뀜됐고요.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처럼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브랜드의 완전한 붕괴라기보다는 거품이 빠지면서 진짜 값을 찾아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게 서울 한복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는 432 파크애비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425m. 2015년에 완공됐을 때는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판 시그니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부자들의 성지였던 곳입니다. 이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간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이 꿈의 마천루에서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시그니엘의 이야기와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정리한 건물 결함이 무려 1,500건에 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건물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그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났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탓에 그 높이가 오히려 거주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1년 1차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이 약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었고 2025년 4월에 제기된 2차 소송에서는 1억 6,500만 달러, 약 2,30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것도 단순 하자가 아니라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기 혐의까지 붙은 소송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피터피라는 사람이 이 건물 84층을 2016년에 약 2,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2024년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1,350만 달러, 약 180억 원이었습니다. 8년을 가지고 있다가 약 37%를 손해보고 떠난 겁니다. 100억 원 단위의 돈이 그냥 증발한 거죠. 자,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시그니엘이 유독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서울이든 뉴욕이든 하늘 끝까지 솟은 그 비싼 집들이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곰팡이가 슬고 똑같이 소송당하고 똑같이 가격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그니엘이라는 특정 건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집을 짓겠다는 발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부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멋진 뷰를 가졌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지, 테라스에서 바람을 쐴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의 시선 없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쾌적함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청담동의 에테르노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한 세대는 공시가격만 325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기록됐습니다. 2026년 5월에 있었던 첫 거래에서는 한 세대가 218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남동의 나인원 역시 250억 원대 거래가 나오면서 초고가 거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이른바 오래된 부자들은 아예 아파트나 고층 레지던스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이태원이나 성북동 같은 곳의 단독주택입니다. 위아래로 이웃과 부대낄 일도 없고 마당이 있어 흙을 밟을 수 있고 창문을 열면 진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집 말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다 다른 결론이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집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람 사는 것 같은 집이었다는 거죠. 높이로 부를 증명하던 시대가 조용히 저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1300억짜리 펜트하우스, 218억짜리 집, 이게 다 나랑은 상관없는 저 멀리 구름이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건 정말 저 위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니엘이 흔들린 진짜 약점은 사실 685만 원짜리 관리비도 곰팡이도 전청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급 레지던스지만 서류상 분류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입니다. 화장은 명품인데 신분증은 다른 셈이죠. 그리고 이 신분증 한 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우선 은행이 담보로 잡아줄 때 평가가 박합니다. 그러니 사려는 사람도 대출을 충분히 못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니 거래가 막히고 거래가 막히니 가격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처럼 수백, 수천 세대가 모여 만드는 커뮤니티의 힘도 먼 훗날 재건축으로 새 가치를 얻을 기대도 오피스텔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산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처음부터 한 칸 모자란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겹칩니다. 시그니엘은 통유리로 벽을 두르고 천장에서 공기를 돌리는 서양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닥이 따뜻한 온돌에서 자고 답답하면 창문을 활짝 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내가 평생 살던 방식과 맞지 않으면 결국 불편한 집입니다. 가장 비싼 집이 가장 살기 좋은 집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685만 원짜리 관리비도 245억짜리 펜트하우스도 우리 대부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시그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훈은 딱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의 근거를 보라는 겁니다. 비싸다는 것과 좋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죠. 시그니엘에 살던 분들도 처음엔 가격표만 봤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 제일 높은 집, 제일 유명한 주소, 그 가격표가 곧 안전함의 보증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가격 안에는 깨끗한 공기도, 마음 편히 열 수 있는 창문도, 나중에 제값받고 팔 수 있다는 보장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는 컸지만 그 가격을 떠받치는 근거는 생각보다 허술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30억짜리 집이든 3억짜리 전세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점검해야 할 항목은 부자나 우리나 사실 거의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내 수입에 비해 감당할 수준인지, 환기는 잘 되는지, 이 집이 법적으로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제때 제값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집인지, 시그니엘이 비싼 돈을 치르고 우리 대신 증명해준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겁니다. 액수에 동그라미 몇 개가 더 붙느냐만 다를 뿐 봐야 할 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시그니엘 이야기는 저 윗사람들 흉보고 끝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공짜로 받은 비싼 수업에 가깝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전세든 월세든 집을 보러 갈 때 중개인이 내미는 가격표 앞에서 한 번만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에는 어떤 근거가 들어있고 어떤 게 빠져 있는지를요. 그 질문 하나가 비싼 집과 좋은 집을 구별하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의 몰락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달에 685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월세는 얼마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 이야기와 나란히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꽤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돈 이야기를 계속 파헤쳐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